우리 문화정책의 문제점. 이 글은 2013년 12월 7일에 쓴 글입니다. 1990년대 영화 쥐라기 공원이 엄청난 수입을 거두게 되자 김영삼 대통령은 영화 한 편으로 자동차 100만 대 수출한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말을 하였다. 즉 문화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여긴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문화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뒤 지방정부 역시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산업을 도입하여 부흥을 꾀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의 결과는 손해를 보거나 미미한 결과만이 나타났을 뿐이고 어떤 정책은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문화정책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 사례가 되는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안을 말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문화산업정책을 처음 만들 당시 초점은 앞서 말했듯이 쥐라기 공원 같은 대형이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별다른 생각이 없이 문화산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으며 이를 본 사기업, 예술단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게도 실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예산에 비해 이득은 거의 전무하거나 손해를 본 일이 대다수였다. 더군다나 IMF 사태가 터진 뒤로 문화산업은 거의 잊혀져갔다. 이에 대한 정책 사례로서 문화원형 디지털화 산업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의 내용은 기존 한국의 신화, 전설 등의 원형 문화를 게임, 영화,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도입하여 전통 문화를 대중에 알리고 한편으로 전통 문화를 콘텐츠화하여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9년간 총합 635억여 원이었으며 연간 예산이 축소해 나가는 추세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는 처참했다. 여기서 개발된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사용률이 10% 미만에 그쳤고 매출이 7억 4천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문화원형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허점이 드러났다. 즉 이 사업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은 문화를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위해서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에 할리우드의 자본이 합쳐져서 나오게 된 것인데 단지 문화정책 기획자들은 예산의 크기만 많으면 많은 이득이 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문화 원형을 이용한 외국의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역시 작가가 오랫동안 북유럽 신화와 전설을 재구성하고 내용을 구성하였기에 충실하게 구성되었지만 한국은 부랴부랴 이를 추진하느라 내용면에서 많은 허점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문화산업은 처음부터 큰 이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성격을 정책기획자들은 기존 산업처럼 단기간에 성과를 올린 것을 그대로 반영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산업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여 기본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 문화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를 양성하는 것이다. 즉 이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전 군사정부 시절 경제 성장을 목적에 두고 이루어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겨난 양식이며 지금 그로 인한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책 기획자들은 이를 문화정책에 반영하여 갑자기 크게 주목을 받는 특정 인물이나 또는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것이 한국 문화 성장을 크게 만들어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사례는 문화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기존 경제 발전을 위해 만들었던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의 사례를 도입해 결정된 것으로서 기존 거점 성장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형태는 각 거점의 문화진흥원, 재단이 이를 지역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외국의 할리우드처럼 기업 및 관련 단체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산업과 레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효과, 마지막으로 지역과 연계성을 가지는 것을 보고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보면 우선 지역 간 차별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문화산업 관련 입주기업 및 종사자 수도 수도권 및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에 매출 및 수출액의 경우도 해당 지역에서 전체 산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를 보여주었고 타 지역은 수도권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한 가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득이 안 나고 소규모여도 점차적으로 성장시켜 나가 골고루 문화산업이 발전해 나갈 때 문화산업 정책이 나라 전체에 골고루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통 지방의 축제들을 보면 지방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은 축제에 대해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산업을 통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것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사례는 지방 축제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순신 장군이란 브랜드를 들어보면 장군님의 고향이었던 아산, 전과를 올렸던 통영, 거제, 남해, 여수 등이 전부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축제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한 브랜드의 효과를 분산시킴으로써 브랜드의 가치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산출 역시 분할되게 된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로는 한평의 나비 축제를 들 수 있다. 이는 나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7억여 원의 예산으로 100억여 원의 성과를 올린 지역 브랜드 활용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는 문화정책을 기획할 때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검증되었기에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기존 외국의 선례 또는 타 지방의 선례를 통한 성공만을 보고 기획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사실 선례가 되는 문화산업 정책이 성공한 것은 두 번째 사례처럼 그 지역의 특수적인 조건 또는 역사가 맞물려 정책이 입안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즉, 지방의 문화정책은 미시적인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또는 역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할 때 성공할 수 있다.